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8년 3월 연설에서 미국의 대탄도 미사일 방어를 피할 수 있는 두 가지 새로운 무기 중 하나로 극초음속 활강 비행체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어 2019년 12월 27일 러시아는 현재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막을 수 없는 2메가톤급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초음속 활강 무기인 RS-26 아방가르드의 배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랄 남부의 카자흐스탄 국경 부근의 오렌버그에 주둔하는 전략 미사일 사령부 소속 돈바롭스키 사단 13면대에 아방가르드 HGV를 탑재한 UR-100N SS-19 모드 4 미사일 2기가 배치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18일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지인은 DFZF라고 알려진 HGV 탄두를 탑재한 DF-17 미사일 부대를 중국 광동성 푸닝 지역에 배치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2018년 미국의 한 관리는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미국이 했던 것보다 20배 정도 많은 극초음속 무기 실험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기존 방어 체계로는 방어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중입니다. 위협이 되는 이유, 탄도미사일은 고정된 포물선 궤도로 비행하기에 초기 방향과 속도를 알면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대 고도가 높아서 원거리에서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ICBM들은 1000km 이상의 최대 고도를 가집니다. 이 고도라면 현재 탄도탄 감시 레이더들은 4000km 거리에서 탐지하여 조기 경보를 합니다. 그래서 요격할 수 있는 대응 시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페이브4 레이더나 러시아 보로네시 레이더는 약 3200km 거리에서 ICBM을 추적할 수 있어서 약 14분 전에 위험한 지역에 대한 경고가 가능하여 요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괌에 배치된 TPY-2 BMDR은 2000km의 탐지 거리로 괌을 향해 발사한 DF-26 탄도미사일을 탄착 10여 분 전에 탐지하고 추적하여 타드 포대에 요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HGV라면 지구 공면으로 인해 지평선 아래 감춰진 채 비행하는 HGV 탄두를 600km 내외의 거리에서 탐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탄착 3분 전 정도로 타드가 제대로 요격을 실행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즉 요격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 표는 이전의 지상 또는 수상 감시 레이더망에 어느 정도 거리에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잡히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경우 20 내지 30km 고도를 마하 5 내지 8로 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300 내지 400km 정도 거리에서 탐지가 됩니다. 이 속도를 계산해보면 경고시간은 2 내지 3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HGV의 경우는 50에서 100km 고도를 마하 10에서 20의 고속으로 비행을 합니다. 탐지거리는 600에서 800km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경고시간은 2 내지 4분에 불과합니다. 즉 아무리 강력한 레이더라도 이 거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탐지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공중에 배치된 조기 경보기로는 좀 더 탐지 가능 거리가 멀어질 수 있지만 그 정도로 강력한 레이더를 항공기에 탑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형 조기 경보기도 800km 정도가 한계입니다. 여기에 탄도미사일은 고정 궤도를 비행하고 대기권 재진입 시 자세를 바꿈으로 일정 거리의 미세 조종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에 비해 HCM HGV는 비행 내내 방향을 바꾸며 불규칙한 비행을 할 수 있어 미래의 위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현재 레이더들은 대기권 내의 항공기 탐지 추적에 최적화되어 너무 빠른 속도나 높은 고도를 탐지하는 데 어려움과 제한이 많습니다. 탄도탄 요격용 레이더들도 높은 외기권 우주공간 탐지에 최적화되어 20 내지 100km 대기권 상층부를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탐지에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 우주에서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경우 공기층과의 마찰열로 입자들이 플라즈마화하여 진입하는 우주선과 통신이 끊어집니다. HGV의 경우 고속으로 활강 비행을 하면서 역시 공기가 가열되어 플라즈마화하기 때문에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거나 산란시켜 탐지나 통신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 표는 두 종류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그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활강체 HGV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HCM입니다. HCM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로 일정 속도까지 부스터로 가속한 후 스크램제트 엔진으로 비행하는 비행체입니다. 보통 20 내지 30km 내외의 고도를 비행하며 최적의 고도는 속도에 비례하여 높아집니다. 고속 비행 중 공기 가열로 2000도C 이상의 높은 온도가 발생하며 이를 견뎌내는 내열 소재의 개발이 핵심 기술입니다.
지상 발사 시 스크램제트 엔진 가동 속도인 마하 4, 5까지 가속하려면 매우 큰 부스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공기에서 HCM을 발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공기 발사 시 높은 고도와 항공기 속도가 있기에 절반 내외의 부스터 중량으로 발사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램제트와 스크램제트를 같이 사용하는 이중 방식이 개발되어 마하 2.7까지 가속하면 가능하여 한국군도 현재 지상 발사용 HCM을 개발 중입니다. 다음 표는 장단점을 비교하는 표입니다. HCM의 장점입니다. HGV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탄두가 가능합니다. 또한 HGV에 비해 훨씬 비행 자유도가 높아서 유격이 까다롭습니다. HGV에 비해 낮은 고도로 비행하기에 탐지 가능 거리가 짧습니다. 단점으로는 HGV에 비해 낮은 고도로 비행하고 속도도 낮아서 상대적으로 유격이 용이합니다. 또한 HGV에 비해 공기 밀도가 높은 고도를 비행하기에 유체 역학적 변수가 많고 아직 미지의 영역이 많습니다. 초고온의 환경에서 스크램제트 엔진을 일정 시간 가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시험이 필요합니다. 마하 8로 1000km 비행 시 7분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마하 5, 6 정도로 1분 미만 가동이 현 수준입니다. 엔진 구동시간, 연료 등의 한계로 사정거리가 제한됩니다. 대체로 500에서 1000km 내의 사정거리를 가집니다. HGV는 탄도미사일 추진 로켓을 이용하여 발사하나 높이 올라가지 않고 팝업 기동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500 내지 100km 내외의 대기권 상층부를 동체를 통해 발생하는 양력으로 활강 비행하는 비행체입니다. 고도는 비행 속도에 의해 정해집니다. 빠르면 빠른 만큼 낮은 공기 밀도를 가진 높은 고도를 활강 비행할 수 있습니다. 중력에 의해 점점 고도가 낮아지게 될 때 다시 기체를 틀어 동체를 통해 양력을 발생시켜 고도를 높이며 비행하며 이를 반복합니다. 물수제비를 띄우는 것이나 서핑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마하 5, 6 정도까지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 이하가 되면 고고도 활강이 불가능하여 공기 저항으로 급격하게 속도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마하 5, 6 정도의 속도에서 목표 지점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보통 방향 및 방향 제어를 위한 소형 추진 시스템을 가지나 추진 동력은 없이 활강 비행을 합니다. HGV의 장점으로는 HCM에 비해 더 높은 고도를 더 높은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습니다. 우주 개발 및 탄도탄 개발을 통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충분하게 연구되었고 활강 비행체이기 때문에 엔진이 없어 HCM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습니다. 기존의 탄도탄 부스터를 사용하고 공통의 활강체를 적용할 경우 매우 빠른 속도로 개발을 가능합니다. 또한 부스터의 크기에 따라 사정거리를 쉽게 늘릴 수 있습니다. 10,000km급도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활강 비행체가 필요하기에 일반적인 탄도탄에 비해 탄도 중량이 줄어듭니다. 같은 위력의 미사일일 경우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기권 상층부를 마하 10에서 20의 초고속으로 비행하기에 초고온의 상황에서 장시간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소재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우주 왕복선 재진입 시 1400여 도의 고열로 가열하나 3분 정도만 대기권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HGV는 2000도 이상으로 10분에서 30분을 견뎌야 하기에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즉 20에서 80km의 고도를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습 공격의 최적의 무기입니다. 상당한 수준의 위성 감시를 하더라도 발사 자체를 확인할 뿐 최종 목표가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요격을 위한 정확한 위치 및 속도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2 내지 4분 정도의 전이나 가능하여 현재의 요격 시스템으로는 방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각국의 개발 상황과 한국의 개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